자, 심장마비 오기 전에 신호가 여러 가지가 있죠. 가슴이 아프니까 쥐어짜는 듯한 이렇게 흉통이 있으면은, 그리고 불규칙한 맥박이 있고 호흡곤란이 있고 이제 식은땀 흘리기도 하고, 그런 증상들을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도 심장마비의 신호 중에 하나고, 얼마 전에 코로나 접종을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정이 됐잖아요. 자, 심장마비 오기 전에 신호가 여러 가지가 있죠. 흔히 잘 알려진 신호랑 잘 알려지지 않은 신호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가슴이 아프니까 쥐어짜는 듯한 이렇게 흉통이 있으면은, 그리고 불규칙한 맥박이 있고 이제 그런 걸로 보통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호흡곤란이 있고 이제 식은땀 흘리기도 하고, 아니면 어지럽거나 이제 이런 것들, 심장이 멈추면은, 심장마비가 있으면은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그런 증상들을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고 소화불량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티에 갔다 와서 저녁에 밤에 잠을 자는데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밤새도록 소화가 안 되면서 식은땀 흘리면서 아우 배 아파 하다가 새벽에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화불량이랑 구토, 그리고 이 식은땀 흘리는 거, 이것도 심장마비의 신호 중에 하나고, 특히 또 이제 왼팔 저린 증상도 그 증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딱 요 심장 부위에 아픈 거거나 아니면 뇌 머리로 가가지고 산소가 모자란 이런 증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소화불량, 식은땀을 흘리면서 소화불량인 경우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심장마비도 결국은 사일렌트 킬러라 그래요. 소리 침묵의 살인자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게 미리 충분히 예방을 할 만큼 신호를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심장마비가 올 단계가 되면, 사실 대부분이 총각을 다투는 응급 상황이고 늦었다고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그럴 정도로 너무 뒤늦게 최후에 나오는 증상이기 때문에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여러분들 그래서 심장마비도 예방이 더 중요한 거죠, 평소에. 그쵸. 심장마비가 이제 중년 이후 분들한테, 원래 남성분들한테 압도적으로 많은 문제였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늘어났죠. 20대 심장마비나 돌연사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보게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얼마 전에 코로나 접종을 했는데, 전 국민이 90%가 접종을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심근염이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정이 됐잖아요. 근데 청소년 심근염, 심낭염, 이게 연세대학교에서 연구를 했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한 후에 심근염의 위험이 620%가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는데, 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 심근염 같은 경우는 몇십만 배가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통계가 나올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볼 수도, 평소에 심근염, 심낭염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도 없잖아요. 그런 병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뉴스에서 하도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가 알고, 주변에서도 드물어서 거의 여전히 드뭅니다. 보기 어렵지만 그 예전에 비해서는 너무 많아진 거예요. 원래는 있어서는 안 되는 병이거든요. 예전에 어린이들 뭐 아토피가 어디 있었어요? 없던 병이었는데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생겨났잖아요. 자폐 아동들이 거의 없었지만 늘어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제 또 다른 청소년 질환, 흔한 청소년 질환, 아니면 흔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청소년들에게서 발견돼도 너무 희귀하지가 않은 질병화된 거거든요. 그런 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영양결핍이 심장마비의 가장 큰 영양 중에 또 하나입니다. 특히 마그네슘인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심장에 다른 근육에 비해 20배가 많아요. 마그네슘은 원래 근육에 많이 있거든요. 우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는데 마그네슘이 꼭 필요한 그 미네랄이기 때문에 근육에 많이 있지만, 심장도 근육이에요. 근데 심장 근육은 절대로 쥐가 나서도 안 되는, 우리가 좀만 뛰어도 다리에 쥐가 나잖아요. 근데 심장 근육은 한번 쥐 나면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생을 뛰는데도 불구하고 쥐가 나서는 안 되니까 마그네슘이 20배가 더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 20배가 많은 마그네슘이 있는데, 이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미네랄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속에서 빠져나갑니다. 엄청난 양의 마그네슘이 빠져나가요. 비타민 C와 마그네슘이 다 소실이 되는데, 그래서 뭐 40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시는 남자분들이 프로파일이 이제 심장마비가 가장 많은데, 이분들이 사업 잘 되다가 갑자기 뭐 어음이 돌아오는 게 있는데 막아야 되는데 돈이 뭐 100억이 모자라고 힘들고 부도 위기에 처하고, 이런 막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사무실에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의자에 앉아서 라면 먹고 누우셨는데 돌아가셨다. 얼마 전에 6개월 전에 건강검진했을 때 멀쩡했다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 이런 소식을 들을 수가 있거든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마그네슘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남자분들 특히 흡연하고 술 마시고 이러면 또 걔네들도 미네랄을 소진시키거든요. 예. 그리고 아까 당뇨가 있는 분들 혈당, 당이 밀도가 있고 무겁기 때문에 중력이 있어서 미네랄들을 끌어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딱 끌어들여가지고 소변으로 나갈 때 끌고 나가요. 그러니까는 이런 분들도 영양소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빠져나가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특별히 더 많이 먹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그네슘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충분히, 마그네슘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미네랄은 다 같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미네랄이 부족해지지 않도록 많이 먹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심장질환을 막을 수 있는 운동이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러니까 심장질환을 딱 예방한다는 게 아니라 심장질환이라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이 혈압이 높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되지요. 그리고 부정맥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것들이든 운동은 다 도움이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아니면은 등척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같은 경우는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도 낮출 수 있고 혈당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혈당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혈압도 어느 정도는 완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운동은 등척 운동은 영국의 스포츠 의학 저널에서 연구를 했어요. 1990년에서 2023년까지 33년 동안 270개의 임상시험들을 다 들여다보면서 어떤 운동이 제일 효과가 있을까 그걸 본 건데 한 15,000명, 15,800명 이상을 들여다봤습니다. 5가지 운동을 비교를 했어요.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그리고 근력과 유산소 운동을 합친 운동, 그리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그리고 등척 운동. 모든 운동들이 다 똑같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를 나타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효과를 나타냈던 게 등척 운동이었어요. 등척 운동은 움직이지 않는 운동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플랭크라든가 플랭크 동작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30초고 1분이고 아니면은 월 스쿼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스쿼트하고 내려가서 앉는 자세에서 무릎이나 엉덩이가 90도로 꺾인 자세에서 딱 고정돼 가지고 벽을 지탱하고 있는 게 월 스쿼트예요. 예. 그런 자세로 이제 있어주는 거죠. 그렇게 운동을 하면은 이 근육이 이렇게 수축하고 오랫동안 수축하고 있다가 운동 끝나고 막 일어날 때 이완이 되면서 혈액이 몰리기 때문에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가장 드라마틱하게 나타난다는 거고요. 이 플랭크보다는 월 스쿼트가 조금 더 효과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 상체나 복근보다는 이 엉덩이와 허벅지가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근육이기 때문에 아마 가장 큰 드라마틱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등척 운동 같은 게 결국은 부정맥이나 우리 심장의 무리를 가장 덜 하게 하고 혈압을 내려주는 게 그래서 심장의 과부하를 줄여주는 게 가장 좋은 거니까 이런 운동들이 도움이 된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운동은 유산소 운동이 됐든 무산소 뭐 근력 운동이 됐든 모든 운동은 심장을 트레이닝하게 돼 있습니다. 혈액순환 전체를 트레이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자체도 운동이 되는 것이고 혈관도 단순한 빈 빨대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피만 통과되는 파이프라인 같은 게 아니라 얘도 근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혈관도 이완이 되기도 하고 확장이 되기도 하고 또 수축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혈압약이 작동을 하겠죠. 혈관에. 그래서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도 근육이 다 들어있고 근육이 하는 일이거든요. 예, 그러려면은 근육이 충분히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아까 말한 칼슘, 마그네슘 이런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이 운동이라고 하는 근육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는 트레이닝을 통해서 또 아무것도 운동을 하지 않는데 심지어 살까지 쪘다 그러면 최악이고 그렇기 때문에 운동을 해주면서 음식을 좀 조절을 한다면은 이 혈압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면서 그로 인해서 심장에 가는 무리가 줄어들면은 심장마비 예방을 할 수 있는 거죠. 심장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피해야 할 음식 하면은 보통은 이제 혈압이랑 연관이 돼 있으니까는 소금 안 먹으려고 저염식 하신단 말이에요. 예, 근데 궁극적으로 저염식은 오히려 심장마비 위험을 더 높입니다. 우리 근육이 제대로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나트륨의 역할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소금도 먹어주셔야 돼요. 예, 소금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혈압이 올라가는 게 관측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소금을 먹지 말라는 조언이 나온 건데 이게 요즘 좀 바뀌고 있어요. 트렌드가.
트렌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또 계속해서 가이드라인이 계속 바뀌잖아요. 이거는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미리 알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혈압이 높은 분들은 이제 채식하면은 혈압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고기가 안 좋고 고기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근데 딱히 고기가 혈압을 올리지는 않고요. 혈압을 올리고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키는 거는 단순당이고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대인들이 한 60% 이상, 거의 70% 가까이를 탄수화물로 먹거든요. 우리가 영양소에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이 있는데 이 중에서 지방과 단백질이 더 좋은 양질의 영양 공급원이고 칼로리 공급원이고 깨끗한 에너지를 제공하고 그러는데 더럽게 연소하는 탄수화물을 주 원료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도당만 이용하면서 그거를 연료 삼으면서 가장 많은 양을 먹고 있단 말이죠. 예. 그 결과가 인슐린이 많이 분비돼서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지는 거였기 때문에 탄수화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장 피해야 하는 운동은 과도한 탄수화물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을 좀 피하시는 게 좋고 의외로 소금이나 고기, 육류, 적색육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가공육은 다르죠. 가공육은 적색육과 가공육은 서로 다른 장르입니다. 예. 고혈압 환자분들한테 병원에서 이제 가장 금하는 게 소금이잖아요. 예. 근데 저희 기능의학에서 소금 되게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우리가 소금을 먹으면 혈압이 올라가는 게 관측되는 거는 맞아요. 근데 운동을 하면 혈압이 올라가는데 운동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우리 몸에서 이제 근육을 수축하고 이완을 하고 정상적인 작동을 하려고 그러면 이 전해질의 균형이 되게 중요하고 칼슘과 소금, 나트륨 이 밸런스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저염식을 하게 되면은 근육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가 없게 되는데 혈관도 근육입니다. 혈관이 그냥 단순한 빈 빨대 같은 플라스틱 빨대 같은 그 느낌이 아니에요. 이것도 심장만 근육인 게 아니라 혈관도 다 전체적으로 근육이 있고 이 혈관이 잘 확장도 해주고 이완도 해줬다가 조여줬다가 해야지 혈압이 정상적으로 조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정상적인 근육 활동을 우리가 기대를 하려고 그러면은 나트륨, 소금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금을 줄이는 거는 너무 혈압이 높은 환자한테 지금 먹지 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소금이 결핍이었던 것이 원인이 될 수는 있거든요. 고혈압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소금을 일부러 많이 먹을 필요는 없죠. 치료제가 아닌데. 그게 아니라 소금이 저염식이 오히려 더 고혈압의 처음에 원인이 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고혈압을 계속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공부가 좀 필요하세요. 그래서 이걸 좀 알아보시고 적당히 필요한 온도. 그리고 이 소금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나트륨뿐만이 아니라 정제염이 아니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 소금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은 오히려 도움이 더 됩니다. 고혈압 환자분들한테 먹으면 오히려 좋은 음식들이 있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채식을 하게 되면은 혈압이나 염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게 정상화 되거든요. 저는 라이프 스타일로 계속 채식을 권장하는 건 아닌데 치유 식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채식을 현미 채식이 됐든 무슨 채식이 됐든 비건 채식이 됐든 채식을 경험을 해봐가지고 너무 좋은 거예요. 갑자기 잠도 잘 자게 되고 처음에 염증이 많았던 분들 여기저기 아픈 것도 없어지고 혈압도 정상이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나는 평생 채식을 할 거야 그러고 비건 채식을 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하기엔 또 다른 영양 결핍들이 나타나거든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게 비타민 B12나 그리고 아연이 결핍이 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따로 보충을 해주지 않으면 반드시 결핍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두 가지가 결핍이 되면 우울증이 더 심해질 수가 있고요. 불면증이나 우울증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가 있고 혈압 같은 경우도 결국은 다시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고 당뇨 같은 경우도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빈혈로 인해서 혈압 문제도 또 생길 수가 있고 심장의 박동 이런 거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결핍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당장은 괜찮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혈압은 대사질환 중에 하나고 대사증후군 중에 하나죠. 대사증후군 우리가 증후군이라 그러면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같이 동시에 나타나면 그걸 증후군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대사증후군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그리고 복부 비만이나 아니면 비만 이렇게 살찌는 요 4가지 증상들을 동시에 막 나타나면은 이제 대사증후군이라 그러고, 그리고 대사증후군의 원인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지목한단 말이에요. 인슐린 저항성이 오랫동안 유지된 상태. 그럼 인슐린 저항성이 결국은 되돌려야지 고혈압을 되돌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릴 수 있는 식단이 뭐겠어요? 단순당을 최대한 줄여주는 식사를 하는 거고, 현대인들은 단순당을 의도치 않게 너무 많이 먹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줄여주는 게 가장 좋겠고요. 그리고 고혈압은 또 한 가지 더해서 스트레스가 콜티졸 호르몬의 수치를 높여서 인슐린 저항성을 더 악화시킨다 그랬잖아요. 혈당을 끌어올리니까 인슐린이 많이 나와서. 근데 혈압은 더 그렇습니다. 혈압은 교감신경이 자극되고 스트레스가 심하면 혈압이 그냥 그 자체로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 같은 경우는 각별히 스트레스 문제를 더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혈압약은 한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병원에서 그렇게 규정을 한 건 아니지만 보통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냥 의사들도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병원 치료의 목적은 혈압을 낮추는 게 목적이지, 이게 일정 기간 동안 치료를 해가지고 혈압약을 끊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항생제 치료 같은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치료를 한 다음에 환자를 낫게 하는 거잖아요. 병으로부터 낫게 해가지고 약이 그 역할을 하고 끝나는 건데, 고혈압 약은 지금 이 몸이 필요해서 혈압을 올려놨더니 그 예전의 혈압으로는 택도 없이 혈압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온몸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빼줄 수 있는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더 강력한 압력을 필요로 해서 몸이 혈압을 올려놓은 건데, 그게 이제 혈압이 높으면은 터진다 아니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혈압을 낮추겠다는 접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유아적인 발상이고 미개하고 그런 접근이에요. 현대의학이 처음 고혈압이라는 걸 발견했을 때, 이해했을 때 나왔던 치료법이 아직까지도 그냥 유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 원인이나 이런 건 상관없이 혈압은 높으면 터져. 그러니까 낮출 수 있는 약물이 있네. 그래서 이걸 낮추자. 이거잖아요. 그리고 그 혈압약이 그래서 처방이 되는 건데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먹게 될 수밖에 없죠, 환자는. 그리고 약을 먹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해서든 다시 혈압을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혈압이 더 올라가야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약은 또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한번 약을 시작하고 나서 관리를 하지 않게 되면 계속 먹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혈압약은 평생 먹는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어떤 면에서는 그게 사실이다. 하지만 바람직하거나 이상적이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혈압약이 나온 지 60년, 70년이 됐어요. 근데 지금까지 혈압약을 이렇게 먹으면서 사람들을 많이, 혈압을 낮추면은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줄어들었냐는 거예요. 안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혈압이 높은 게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염증이 더 문제인데, 심장마비의 원인도 염증이고 뇌졸중의 원인도 혈관의 염증이지, 염증의 정도를 그 공식에서 빼고 그냥 혈압만 가지고 치료를 하겠다는 거는 온전한 치료라고 할 수가 없죠. 자, 그러면은 뭐 혈압이 높아도 방치해도 되냐? 이건 아니거든요. 높으면 위험한 건 맞아요. 위험한 건 분명히 맞고. 그래서 혈압이 높다고 하면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콜레스테롤이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LDL 콜레스테롤이나 뭐 혈당이나 다 위험하지만 그 중에서 아마 혈압이 제일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혈압이 이 핏줄을 타고 혈액이 이렇게 순환을 할 때 돌 때 시냇물처럼 졸졸졸졸 평화롭게 도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여기 상처가 나면은, 이렇게 상처가 나면은 이렇게 짜면은 피가 이렇게 나오니까는 이렇게 피가 살살 돌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 않고 엄청난 속도로 돌거든요. 그래서 영화나 아니면 이렇게 큰 동맥이 잘렸을 때 피가 확 벽까지 튀고 콸콸콸 나오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기 때문에. 근데 이거 평생을 쉬지 않고 돌고 있고, 이 혈관벽이 얼마나 튼튼해야겠어요. 그리고 한 길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가면서 혈관이 가지를 치면서 곳곳으로 가는데, 이 가지 치는 곳에서는 막 와류 현상도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압력을 받고 손상이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혈압이 높아지면 그만큼 더 혈관벽에는 무리가 가고 혈관벽에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이 위험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낮춰야 되는데, 혈압을 낮추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저는 물론 약물로 할 수도 있고, 다른 음식으로 아까 채식을 똥하고 이런 것들이 빨리 혈압을 일시적으로 낮춰서 잠깐 동안 하기에는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운동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혈압을 낮출 수 있는 운동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숨쉬기 운동입니다. 숨쉬기
숨쉬기 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등척 운동이에요. 하나씩 알아볼게요. 숨쉬기 운동 같은 경우는 숨쉬기 운동이 아니라 그냥 숨쉬기라고 얘기할게요. 심호흡. 옛날에 보면은 아파트 단지나 이런데 뇌호흡 아니면 명상센터 이런 게 있었을 거예요. 거기 가서 병 고쳤다는 분들 있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 이렇게 많이 생겼겠죠. 근데 이 느린 호흡이거든요. 결국은 심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현대인들이 대부분이 되게 호흡을 빠르고 얕게 해요. 이 호흡을 얕은 호흡을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항진되고 느린 호흡을 하게 되면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부교감신경을 원하는 거거든요.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되어 있기 때문에 혈압도 오르는 거기 때문에 부교감신경을 항진해주고 싶은 건데 왜 느리게 호흡을 하면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냐. 우리 몸에 이렇게 사이클이 있어요. 숨을 들이마실 때와 내쉴 때 숨을 들이마실 때는 혈관이 확장됩니다. 혈관이 확장되는 이유는 숨을 들이마실 때 산소가 들어오니까 이 산소를 공급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포로. 그러니까는 혈관이 확장이 돼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는 굳이 에너지를 낭비하고 저장할 필요가 없으니까 혈관이 수축이 돼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숨을 짧게 쉬면 그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계속 혈관이 확장된 상태로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호흡을 느리게 쉬면 그리고 내쉬는 시간이 길면 이 부교감신경이 확장이 되면서 혈관이 수축할 수 있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또 이제 느린 호흡을 반복하다 보면 결국은 부교감 신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돼서 전체적으로 혈압이 내려오는 효과가 있는데 이거는 테스트 해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정용 혈압계가 있다면 집에서 혈압을 재시고 난 다음에 혈압이 좀 높다든가 혈압이 나왔을 때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누우셔도 되고 앉으셔도 되고 서 있지만 마시고 편안한 자세로 팔 벌리고 천천히 숨을 쉬는 거예요. 들이마시기 5초 아니면 내쉬기 5초 이 정도도 괜찮고 그러면 10초잖아요. 그럼 1분에 한 6번 숨을 쉬게 되는 거거든요. 그냥 그보다 더 길게 하셔도 상관없고 근데 보통은 10초씩은 어려우니까 5초 정도 천천히 들이마시고 5초 내쉬고 그러면 내쉬면은 내쉴 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된다고 그랬으니까 꾀가 있는 분들은 숨을 빨리 들이마시고 천천히 1초 들이마시고 9초 내쉬기 그러실 필요 없고 그냥 그건 불규칙한 호흡이 되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천천히 느린 호흡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1분 정도 느린 호흡을 하신 다음에 혈압을 다시 재보시면 보통 10포인트 정도는 바로 내려가 있어요. 이걸 관찰하실 수가 있어요. 그럼 만약 직접 보시게 되면 하겠죠, 일부러. 호흡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무의식 중에 하잖아요. 자율신경이라고 있어요. 우리 몸이 알아서 심장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어쩔 때는 빨리 뛰고 어쩔 때는 느리게 뛰잖아요. 제발 심장아 나대지 마 해도 두근두근 할 때가 있고 자기 멋대로 자율신경이에요. 음식도 마찬가지죠. 내가 음식을 먹어놓고 잠깐 소화하지 말고 있어. 이게 안 되죠. 들어오면 위는 바로 작동을 해서 음식을 소화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호흡이라고 하는 거는 이것도 일종의 자율신경이지만 사실 근육신경이 이렇게 컨트롤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율신경의 반자율신경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잠을 잘 때도 신경을 안 써도 호흡은 무의식 중에 하고 있다고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가 횡격막을 조절해서 호흡을 조절할 수가 있으니까 이 숨쉬는 속도나 아니면 숨을 일시적으로 멈추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을 일부러 천천히 쉬는 거를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숫자를 세야 되니까 일단 잡념 딴 생각을 못 하겠죠. 그 스트레스 받는 상황을 내가 너무 화나는 상황이 있을 때 빨리 호흡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하면서 일단 그걸 하고 이 일부러 호흡하는 거를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습관이 붙어서 내가 무의식 중에도 느린 호흡을 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지 않고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하면은 맨날 긴장하고 흥분된 상태로 살다가 그 빠른 호흡이 습관이 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특히 여성분들, 젊은 여성분들 이렇게 잡아다가 숨 쉬는 거 검사를 해보면 빠른 호흡을 쉬고 있는 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하고 필요한 건 느린 호흡이기 때문에 일부러 느린 호흡을 의식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몸의 그 사이클이 몸의 배에서 나중에 무의식적으로도 호흡이 느려지는 그렇기 때문에 느린 호흡을 꼭 추천드리고요. 일종의 느린 호흡 같은 경우는 명상의 효과도 있는 거고 기도의 효과도 있는 거기 때문에 느린 호흡,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할 수 있는 느린 호흡 꼭 하시라고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등척 운동인데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죠. 원래 아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 길게 진을 빼면서 운동하는 것보다 인슐린 저항성을 되돌리는데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등척 운동도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등척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움직임이 없는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플랭크라든가 아니면 월 스쿼트라 그래가지고 이 스쿼트 자세로 스쿼트는 앉았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스쿼트로 자세로 내려간 자세에서 무릎이랑 골반이 90도로 이렇게 꺾인 자세로
벽에 기댄 자세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허벅지에서 불이 나겠죠. 예, 처음부터 오래 할 수는 없겠는데 보통 이 등척 운동을 2분 정도 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2분 할 수 있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30초밖에 못하면 할 수 없고 30초 했다가 쉬었다가 다시 하면 되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30초 하고 말고 다음날 또 하면은 그 다음날은 40초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 2분까지 가는 거는 쉽게 금방 가니까. 그래서 영국의 이제 스포츠 의학 저널에서 연구를 했어요. 1990년에서 2023년 33년 동안 임상시험 270개를 들여다봤어요. 그러니까 한 15,800명 이상을 들여다봤는데 5가지 운동을 비교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유산소 운동, 우리가 아는 유산소 운동, 그리고 근력 저항 운동 있죠. 웨이트를 들이는 근력 운동, 그리고 또 이제 2가지를 합친 혼합 운동, 그리고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아까 말씀드린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그리고 이 등척 운동, 이 5가지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2분간 근육을 이렇게 수축했다가 다시 이완하는 이 등척 운동이 가장 혈압을 낮추는데 효과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꼼짝도 안 하고 우리 근육을 이렇게 움직일 때는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면서 사실 펌프질 효과가 나죠. 그래서 모든 운동은 좋습니다. 여기 있는 운동이 다 좋은데 그중에 등척 운동이 혈압에 유난히 좋았던 이유는 2분 동안에 이 자세를 한 가지 자세, 플랭크가 됐든 월 스쿼트가 됐든 한 가지 자세를 그렇게 꼭 유지를 하고 있으려고 하면은 근육이 수축된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운동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완을 할 때 더 드라마틱하게 혈액이 쫙 몰리면서 혈류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등척 운동을 하실 때 처음부터 너무 또 이것도 시간 2분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2분을 하려고 하면서 등척 운동도 부상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운동과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실 필요는 없고, 항상 간헐적 단식이 됐으면 처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12시간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가듯이 등척 운동도 시간을 그냥 천천히 마음 편하게 먹고 늘려가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금방 2분 정도는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혈압이 완전 정확할 수는 없잖아요.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병원에 헐레벌떡 뛰어온 환자도 있고, 늦어서 날씨가 더울 수도 있고, 아니면은 병원에 오기 전에 좀 전에 전화 통화했는데 너무 열받았을 수도 있고, 선생님 만나면 긴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잘못 오류로 측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혈압은 여러 번 측정하라 그러거든요. 보통 3번을 측정을 하는 게 기본이죠. 이게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근데 병원에서 혈압 한 번 재고 혈압이 높으면 선생님이 한 번 더 재요. 그걸 믿지 않기 때문에 확인은 하는데 혈압을 여러 번 재는 게 좋고, 그러니까 혈압을 재는 자세도 되게 중요하죠. 일단은 되게 편안한 자세에서 재야 되고,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재는 게 제일 좋고, 눕거나 앉은 자세에서 재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무시되고 가정용 혈압계로 잴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무시되면서 잘못 재는 경우들이 있어요. 재면서 떠들기도 하고, 또 일어나기도 하고, 만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확한 혈압을 잴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지만 혈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환자분들 가정에서 혈압을 잴 때도 어느 순간 한 번만 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재서 그 레퍼런스를 가지고 관찰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혈압 같은 경우는요, 물론 음식 같은 것도 중요하고,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대사 질환의 대사 증후군의 하나이기 때문에 식습관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레스가 더 큰 영향을 주는 거, 그 4가지 중에서 인슐린 저항성의 질환 4가지 중에서 스트레스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거 같아요. 그래서 혈압 환자분들은 그 부분을 꼭 유념하셔가지고, 근데 이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심호흡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심호흡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서 그거 자체로도 혈관을 확장해서 혈압을 내려주는 효과도 있지만, 또 우리 뇌에서도 작용을 하니까 심호흡이나 이런 것들 꼭 생각해 보시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치유랑 치료는 다르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우리가 치료받을 수는 있지만 치유받는 공간은 아니에요. 적어도 현대의학 시스템 속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장 많이 가는 이유가 당뇨, 고혈압,
콜레스테롤 암일 거예요. 다 전부 다 대사질환이고 다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병원의 치료라고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하게 있는데 일단은 제약회사에서 나온 약물로 치료를 해야 되고요. 규정이에요. 안 그런 치료 못 보셨잖아요. 그걸로 치료를 해야 돼요.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리고 그 약물을 통해서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없애주거나 편안하게 해주는, 원래 통증을 편안하게 해주는 게 목적인데 지금 대사질환들은 통증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합병증이 무서우니까 그걸 관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높으면 당을 관리해주고, 혈압이 높으면 혈압을 내려주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콜레스테롤을 내려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증상만, 암이 있으면 그 혹이 원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혹을 떼내고, 그런 식의 치료를 해주는 건데 거기까지밖에 못 해줘요. 거기까지만 해주는 것도 감사하죠. 하지만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 이상으로, 왜냐면은 이거는 치료의 목적이 나는 그게 좋아, 마음에 와닿았어, 왠지 이렇게 관리만, 약물로 관리만 하고 내가 지금껏 신경 쓰지 않은 것처럼 계속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너무 바쁘거든 이라고 하신다면 그게 맞는 치료가 돼서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이 관리라는 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한계가 있고,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도 결국은 당이 계속 진행이 돼서 당뇨약을 더 센 거를 쓰다가 나중에 인슐린 주사를 맞다가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투석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식을 해야 되는 이 단계를 누구나 다 가게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리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거를 되돌리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이라고 했으니까 그걸 되돌리면 돼요. 그걸 되돌릴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쭉 길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들을 저희가 닥터조의 채널에서도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닥터조의 건강 이야기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직접 궁금하신 것들 질문하시고 답변 받으실 수 있고, 저 말고도 다른 기능의학 선생님들 통해서 답변 받으실 수 있고, 그런 공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필요하신 분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